네, 여러분.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2교시는 계속 쭉 연결해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끝까지 쭉 한 번에 갈게요. 뭐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학생이나 뭐 밥 먹고 학생 먹고 와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명윤리 쟁점 중에서 첫 번째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 개념적인 거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개념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아까 지각해서 출석 못한 학생은 수업 끝나고 저한테 메일 주세요. 네, 제가 수업 끝나고 바로 메일 확인해서 저는 뭐 지각 따로 없고 출석했으면 그냥 다 출석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네. 여기 대면 강의에서도 중간에 온 학생이 있는데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출석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네, 법명은 너무 길죠. 볼 때마다 암기가 안 돼요. 코로나 후유증인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연명의료 결정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정의 규정을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임종 과정이란 게 무엇인지, 임종 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이게 임종 과정이에요. 그리고 말기 환자라는 거는 이제 가목, 남목, 다목 이런 건 다 삭제가 됐네요. 2018년에. 말기 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라고 해요. 법제처 홈페이지 사용해서 하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령 이렇게 한번 쭉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죠.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 법의 제2조 3호에 따라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이 말기 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1호가 이제 임상적인 증상, 2호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3호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4호 종전의 진료 경과, 5호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라든지 6호 1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말기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임종 과정의 의미와 말기 환자에 대한 의미를 봤고요. 연명의료라는 것은 무엇인지, 연명의료는 위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 관련돼서 예전에 연명치료 중단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용어 가지고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릴 정도예요. 그래서 치료로 할지 의료로 할지 치료하면은 뭔가가 나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는 이때 연명 이거는 뭐 의학적인 뭐 이런 제공을 해도
치료가 아니다,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또 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어서 치료가 아니라 의료라고 변경이 됐죠. 한 2014년 정도에. 네, 그래서 이게 2018년도들에 많이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 다 이런 용어 가지고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 정도로 세세하게 다 이루어졌고, 연명의료는 이렇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장치, 이렇게 4개가 기본이구나.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은 무엇인지. 네.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제2조 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호의 시술이래요. 체외 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이런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3개 정도는 이제 법에서 개념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른 때보다 배가 엄청 고프네요. 계속 머릿속에 특식이 생각이 나서 그런가? 그래요. 지금 밖에서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안드레아 기념관 증축한. 여러분, 재학 중에 저렇게 건물 새로 지어지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동안에, 졸업한 다음에 건물 지어봤자 뭐 소용없죠. 여러분이 사용 못하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학교 인프라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저만 기쁜가요? 제가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 되게 좋은 건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연명의료 중단,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기존의 안락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안락사라는 용어로 사용을 할게요. 네, 안락사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 안락사, 에우타나지아라는 라틴어인데 에우 하면 굿이고 타나지아는 데스, 굿 데스예요. 영어로는 좋은 죽음이란 거죠. 고통 없는 죽음, 행복하고 존엄한 죽음, 평화로운 죽음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그 어원은 에우타나지아, 굿 데스예요. 이런 의미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안락사 하면 뭐 사자, 죽을 사자 때문에 뭔가 죽이는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 인식이 돼 있어서 안락사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용어 쓰지 말자, 다른 용어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연명의료 결정이라든지 요렇게까지 변화가 해왔던 거예요. 뭐 존엄사라든지 뭐 연명치료 중단, 뭐 치료도 안 된다라고 해서 연명의료 중단, 뭐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거죠. 헌법 제10조를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헌법이 우리 기본권들을 보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법대에 가시면은 헌법 총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기본권을 배워요. 거의 한 학기 다 배우거든요. 그다음에 국가조직론, 뭐 헌법재판소법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기본권에 관해서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과목이고 법대에서도요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헌법에도 기본권이 쭉 명시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권이 다 같은 기본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 시간에 가치도 서열이 있는 것 같이 기본권에도 서열이 있는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기본권보다 아주 최상위의 기본권이죠.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권이 가장 높은 그런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건 뭐 너무 중요해서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생명권 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중에서는 가장 최상의 기본권이 이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면 거의 다른 기본권하고 부딪혀서 지지 않죠. 네. 그래서 국가는 이러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해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죠. 그래서 안락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진정 안락사와 부진정 안락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독일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 애들이 다시 한국 한자로 된 걸 이제 일본어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진정 부진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진정은 진짜 그리고 부진정은 가짜 뭐 이런 의미인데 진정 부진정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법학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진정 안락사는 고통을 없애주고 생명 단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하는 안락사는 이 진정 안락사 부분이 아니고 이 부진정 안락사 부분이에요. 부진정 안락사 부분은 고통을 없애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명이 단축하게 되는 거죠. 생명이 단축하게 되면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락사 부분 논쟁하는 부분은 이 진정 안락사 부분이 아니라 부진정 안락사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논의는 이 부분의 연장선상이다. 화살표가 바깥으로도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진정 안락사를 쭉 표로 보면은 크게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로 나뉠 수 있는데 적극적, 소극적의 구분 기준은 자기냐 부작이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안락사를 구분하는 게 적극적, 소극적 이 둘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어, 의학에서 구분 방법이 틀리고 철학계에서도 또 기준이 틀리고 법학자마다에서도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안락사를 적극적, 소극적 둘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고 저는 지금 독일이 좀 생명 관련돼서는 50년 이상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기준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학자에 따라서는 직접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자연사 하시는 분들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에서도 협의의 소극적 안락사와 강의의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눴을 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자기는 뭔가 행위를 하는 거죠. 부자기는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는 하는 거죠. 그래서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단절시켜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뭐 극약을 처방해서 주사한다거나 행위를 하는 거죠. 이 자기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는 이렇게 행위에 의해서 하는 거고 소극적 안락사는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지하거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치료하던 거를 중단하는 거.
부작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법에서도 연명의료라는 게 이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인공호흡기 착용하던 거 사용하게 하던 거를 중단한다거나 뭐 이런 거 부작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자기와 부작위를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부작위냐 자기냐 이런 논의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인공호흡기 이렇게 부착을 하는데 기기에 따라서 버튼식도 있거든요. 이게 버튼을 끄면은 부작위인가요? 뭔가 행위를 해서 하지 않는 거 부작위를 볼 수 있나요? 요거에 대한 논의도 자기냐 부작위냐에 대한 논의가 자기다 아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1심, 2심이 틀려지고 뭐 대법원 판결이 틀려졌던 그런 판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뭔가 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부작위라고 크게는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둘로 나눌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극적 안락사를 조금 더 구분해서 보면은 직접적 안락사예요. 그래서 원래 풀로는 적극적, 직접적 안락사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적극적은 빼고 직접적 안락사 하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 안락사는 그 목적이 생명 단축이 목적이에요. 1차 목적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게 목적이고 고의를 보면 확정적인 고의죠. 죽여야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명을 단축시켜서 죽여야지라는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허용 여부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아요. 직접적 안락사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형법 252조 1항 촉탁승낙 살인죄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요. 부탁을 받거나 그걸 승낙해서 하면은 살인죄는 형량이 더 세죠.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 촉탁승낙 살인죄는 조금 그거보다는 세지 않아요. 그래서 의료진이 이제 환자의 부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촉탁승낙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돼 있죠. 직접적 안락사의 예를 말씀드리면은 독약을 직접 주사하는 자기 행위죠. 이런 행위라든지 혈관에 공기를 투입해서 공기색전을 일으키면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 맞는데 이제 빈 공기를 주사로 주입을 하면 공기색전이 일어나서 100% 사망해요. 그런 게 직접적 안락사인 거죠. 직접 공기를 주입하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직접적 안락사고 우리나라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직접적 안락사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죠. 유럽에 뭐 네덜란드라든지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200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적극적 안락사, 직접적 안락사도 허용하고 있어요. 네덜란드가 2002년에 처음 합법화했는데 한 3천여 건 정도 직접적 안락사가 이루어졌고 대신에 어떤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기 때문에 절차가 되게 까다로운데 이 직접적 안락사를 반대하는 다른 유럽 나라들도 있죠. 뭐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이제 네덜란드를 비난하는 그런 근거 자료가 첫 해에 3천 건 정도 이루어졌는데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서 직접적 안락사를 한 경우가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천 건 중에 2천 건 정도는 그런 절차와 형식을 다 갖췄는데 3분의 1 정도는 이 절차랑 규정 다 못 미치는 상태에서 직접적 안락사가 이루어져서 이거 봐라 이렇게 절차와 이런 걸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지 않느냐 직접적 안락사 반대되어야 된다 이런 근거로 논의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네덜란드랑 벨기에에서는 직접적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안 돼요.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촉탁승낙 살인죄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의료진들. 네. 그다음에 적극적 안락사의 두 번째 간접적 안락사예요. 간접적 안락사는 그 목적이 고통 감경시켜 주려는 게 1차 목적이에요. 근데 부수 효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살인의 고의가 있지는 않죠. 불확정적 고의라고 하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는 알 수는 위에서 직접적 안락사 같이 확정적 고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확정적 고의고 이것까지는 우리 법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 간접적 안락사의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몰핀 투여예요. 몰핀이 이제 진통성,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이제 호소하니까 이제 몰핀을 투여하게 되는데 몰핀 사용량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죠. 몰핀의 부작용이에요. 계속 똑같은 고통을 이제 감경시켜 주려면 몰핀 양을 늘려야 되는데 몰핀의 가장 큰 부작용이 쇼크사예요. 그래서 양을 계속 늘려나가다가 쇼크사에서 죽게 되는 그런, 그래서 1차 목적은 고통 감경이었는데 부수적으로 쇼크사라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게 바로 간접적 안락사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것까지도 처벌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까 직접적 안락사 경우에는 우리 형법에서 252조 2 제1항 사람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리고 10년이면 5년, 얘가 훨씬 가벼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법조문 보시면 알겠죠. 살인죄 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이에요. 5년이면 집행유예도 안 돼요. 우리 법원이 초범에 있어서는 되게 관대해서 초범은 거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요. 집행유예 기준이 3년이에요. 3년의 집행유예, 뭐 4년을 선고한다. 3년이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뭐 3년, 뭐 징역 뭐 1년 6개월에 뭐 징역 집행유예 뭐 2년 3년. 집행유예라는 거는 교도소에서의 형의 집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집행유예. 그래서 징역형은 받은 거예요. 뭐 징역 1년, 2년 전과는 있는 거지만 교도소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이 1심에 있어서는 초범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의 의료진들이 가죠. 촉탁승낙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이 살인죄로 아예 기소되면은 얘는 미니멈이 5년이에요. 보라매 병원 사건이 1심에서 의료진들 살인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퇴원하려는 환자가 있는데 환자 보호자가 퇴원시켜달라. 수술비 290만 원 나왔고 앞으로 지금 의식이 없는데 앞으로의 치료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퇴원시켜줘라 했는데 동의서 받고 이제 퇴원을 시켜줬죠. 그런데 이제 환자 보호자나 가족들은 뭐 이의가 없었는데 시동생이 기소한 거예요. 시동생이 이제 멀리 떨어져 살던 연락도 안 하던 시동생이 이제 형님 죽으니까 와서 뭐야 형수가 사람 죽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환자 보호자 와이프죠. 이분 이제 살인죄 그리고 주치 그리고 인턴 뭐 다 살인죄였어요. 그래서 1심에서 실형이 나왔어요. 살인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인가 나와서 졸지에 사람 퇴원시켜줬다가 살인죄로 기소되고 살인죄로 형 복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때 당시 보라매 병원 사건이 있었을 때가 2000년대였는데 2012년? 2012년일 거예요. 중환자실 사람을 퇴원시키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환자 보호자들이
의식 없는 환자 퇴원시켜달라고 해도 퇴원시켜줄 수가 없죠. 살인죄로 기소됐으니 퇴원시켜주면은 살인죄잖아요. 교도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동안 중환자실 급한 환자들 올려야 되는데 중환자실 빠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이런 상황들이 막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법원 판결이 하나 판결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법원이 그렇게 한번 판결을 내리니까 임상에서 퇴원을 못 시켜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라매 병원 사건은 아예 집행유예 선고는 됐네요. 그래서 바로 교도소는 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인가 이렇게 선고가 돼서 안 가기는 했지만은 완전 의사로서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나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을 잘 치료하고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서 퇴원시켜 주는데 의사가 살인죄란 말이냐 막 이렇게 되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살인죄로 기소됐더라도 5년 이상인데 감형을 받아서 2년 6개월 선고가 됐었던 것 같아요. 보라매 병원 사건은.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는데 기본적으로는 5년 이상형 살인죄 기소되면 집행유예 없어요. 바로 교도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촉탁 승낙 살인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 집행유예 선고 100% 되겠죠. 이 살인으로도 감형받아서 집행유예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처벌을 받는구나. 간접적 안락사가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은 우리 형법에 이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거다. 위법성 조각 사유들이 한 5가지가 있거든요. 형법 제20조 그리고 뭐 피해자의 생락, 뭐 긴급피나 뭐 이렇게 5가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접적 안락사는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범죄가 뭐 살인죄다 하면은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너 살인죄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살인 행위에 대해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구성 요건 법률에 적혀 있다라는 게 구성 요건이고 그 행위가 그 법률에 딱 맞아 떨어지네라고 하는 게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있네. 이 행위는 처벌하게 돼 있네.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우리 법이 그렇다고 바로 뭐 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20조에서 24조에 뭐 정당행위라든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 없었네라고 하면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니까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은 불법인 거예요. 제가 이 표를 만들었나 모르겠네요. 안 만들어 놨네. 여러분, 네, 그럼 그 얘기는 짧게 할게요. 그래서 아예 이 행위는 그 몰핀 주사하고 하는 거는 범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야. 하는 게 요런 사유 있고 그리고 이거는 피해자가 승낙한 거잖아. 구성 요건에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처벌하더라도 피해자가 승낙했으니까 위법성이 조각돼야지. 이렇게 3가지로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법학자들마다 다 이 근거 다 틀리거든요. 아예 범죄 이게 무슨 범죄야?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를 않아 처음부터 환자를 치료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피해자가 승낙한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이 되지. 그리고 사회상규 이렇게 치료하려는 거는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야 라는 이 3가지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를 사용하든지 의료진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네.
보시면 이 두 번째 라인 간접적 안락사는 그래서 허용되는 이유가 아까 그 세 가지 이유 다 근거를 쓸 수 있는데 어떤 거를 근거로 갖든지 이 간접적 안락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이 간접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소극적 안락사 부분 중에서 협의의 소극적 안락사와 광의 소극적 안락사 부분이에요. 협의의 소극적 안락사는 비가역적인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의료 처치를 하더라도 죽음이 시작된 거. 협의의 소극적 안락사 부분은 그냥 자연사 하시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사 하시는 분들 뭐 처치를 안 했다고 해서 의료진이 처벌받지는 않죠. 그러면은 조선시대 왕 어이 같은 사람이죠. 왕이 무슨 사유로 죽든 그 어이는 그 잘리게 되죠. 조선시대. 담당 의사가 자연사 하시는 분들 그냥 자연사 하시면 다 잘려. 그럼 우리나라 의료진들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의 소극적 안락사 부분은 자연사 하시는 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비가역적인 죽음이 시작된 단계고 이런 분들을 어떤 의료 처치를 안 했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허용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광의 소극적 안락사 부분인데 우리가 존엄사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광의 소극적 안락사는 PVS 환자들,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뇌사라든지 뇌사는 뭐 식물인간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제가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제 선배님들한테 여쭤보면은 뇌사는 뭐 전공의 선생님 한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 뇌사 판정을 바로 해야지 장기 이식 동의하신 분이면 살아있을 때 장기를 이식하는 게 이식률이 높기 때문에 뇌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시한폭탄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이 조마조마하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나 뇌사 판정자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비가역적인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PVS 환자분들, PVS라고 하니까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식물인간 상태는 뇌가 굉장히 많죠. 대뇌, 소뇌, 간뇌, 뭐 어디 뇌가 죽었느냐면 PVS 환자는 대뇌가 손상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의식이 없는데 비가역적인 죽음이 시작된 단계는 아니세요. 어떤 의료적인 처치를 하면은 계속 사시죠. 죽지 않고 깨어날 확률이 3만 분의 1이라고 해요. 3만 명 중에 한 명이 깨는 거죠. 그래서 막 영국에서도 뭐 15년 만에 뭐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셨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15년 만에 깨어났다, 막 17년 만에 깨어났다 이런 기사가 세계적으로 있기는 해요. 근데 깨어날 확률은 3만 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죽음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 내실 거예요. 부모님이 직장 다니시면은 직장 가입자로 의료보험을 내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돼서 그 세대주 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해서 지역보험료를 내시거든요. 그러면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거여서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영수증을 보시면은 급여, 비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본 적 있나요? 병원 안 가요? 다 건강해서 병원 안 가는구나. 저 코로나 때문에 그 PCR 검사 받으러 종합병원 갔거든요. 조그만 병원에서는 그때 당시에 신속항원만 됐어서 신속항원하고 또 PCR 또 받아야 돼서 딱 갔는데 이 자가진단 키트 2줄 나온 거나 신속항원 병원에서 이제 의원에서 양성 판정
종이 갖고 있는 사람은 10,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입이랑 코랑 하고서는 영수증 딱 받아보니까 그 큰 종이 영수증 계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급여, 비급여 이렇게 되는데 급여 쪽에 보니까 본인 부담금 10,000원 그리고 공단 부담금 9만 얼마 이래서 원래 토탈 10만 원인데 본인 부담금 10,000원이더라고요. 공단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제 보험자니까 여기서 9만 원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다 국가에서 내는 거긴 해요. 네, 근데 좋더라고요. 기분은 90% 할인받았구나.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우리나라는 이 PVS 환자분들 입원하면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우리가 내죠. 근데 그 하루에 이 중환자실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2차 병원만 가도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병실, 처치 뭐 이런 게. 근데 상급 종합병원들, 대학병원들은 훨씬 더 비싸거든요. 하루에 100만 원대 정도도 나와요. 그 처치하는 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유럽 기준으로는 한 1,600유로 정도 나온대요. 하루에. 1,600유로면 한 하루에 200만 원 정도죠. 맞나요? 네, 맞아요. 제 계산 해봐야 되나? 1,600유로 얼마죠? 하루 1,600유로. 212만 원이요? 200만 원만 줘도 곱하기 30 하면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12개월이니까 와, 거기에서 이제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이렇게 하면 좀 그거보단 좀 줄어들긴 할 거예요. 뭐 그래도 한 달에 3천 정도는 하겠네. 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라 이제 국가 부담이랑 반반 거의 이렇게 갈 텐데 문제는 독일 같은 나라죠. 독일은 의료비 0원이거든요. 뭐 불치 희귀병 걸렸다 하더라도 0원이에요. 대신에 이제 자기 수입의 15%를 건강보험료로 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400만 원 번다고 하면 월 60만 원씩 아프든 안 아프든 병원에 가든 안 가든 60만 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령은 400만 원 번다라고 해도 건강보험료만 빼도 340만 원 받는 거죠. 와, 매달 6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와, 그게 좋나? 대신에 의료비 0원이에요. 뭐 암이든 뭐든 불치병이든 감기든 0원이에요. 그래서 유럽 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는 이 PVS 환자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공호흡 장치 빼고 해야 되는 것인가, 국가 차원이죠. 이게 3만 분의 1 계산하면은 이게 뭐 우리나라 예산이에요. 예산 거의 2015년 우리나라 예산이 376조인데 3만 곱하기 와 계산이 이게 아주 천문학적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이 PVS 환자를 어떻게 계속 치료할지 말지가 국가 사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본인 부담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로 이렇게 PVS 환자, 지금 의식 없는 이런 환자의 경우에 계속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퇴원시켰다가 살인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서 2009년이었네요. 보라매 병원 사건이 2002년이었고 김할머니 사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2009년이니까 7년 동안에 이런 법원 판결을 받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 추정적 의사에 의해서 할머니 살아생전에 연속극 보시면서
저런 상황이면 죽어야지."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상 또 그런 상황 되면은 또 엄청 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나 가족의 뭐 부담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서, 근데 법원이 그때 생각한 거는 살아생전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서 "이런 경우에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2009 년도에 인제 김할머니 인제 "인공호흡 장치 떼라."라고 1 심 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 판사들이 어 바로 인공호흡 뜨면은 바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판사, 검사, 뭐 변호사 뭐 다 가서 인정 장면을 보려고 인제 뗐는데 할머니 안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셔 가지고 1 시간 기다렸는데 안 돌아가셔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명함 드리고 "돌아가시면 연락 주세요." 하고 다 일단 흩어졌는데, 그로부터 201 일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인공호흡 장치를 떼니까 뭐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라,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201 일. 와, 자그마치 201 일을 인공호흡 장치 없이 중환자실에 있으셔도 사신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 비용이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유족이 되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인공호흡 장치 없어도 사셨네. 여태까지 우리 돈 돌려내." 막 이렇게 하고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201일 동안 더 중환자실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 사용료 내라. 201 일간 사용한 거." 그래서 작년 6 월인가 8 월에 판결이 났어요. 6,800만 원인가 어 세브란스 병원에 내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1 일당 뭐 처치 비용 이런 거 빼고 기본적인 그냥 스테이 비용 이것만 200 일을 계산한 게 인제 6,800만 원인가 돼서, 그거 유족은 "세브란스 병원에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와, 이 비용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연명의료 결정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 계획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면 돼요.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하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돼요. 두 가지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연명의료 계획서는 본인의 의사를 의사가 작성하는 거예요. 의료인이 작성을 한 거고, 의료인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거든요, 양식이. 그걸 본인이 써서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의료진이 쓰는 거, 그거는 연명 의료 계획서고, 어 본인이 알아서 쓰는 거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래서 이 작성된 거는 뭐 지정 병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 병원에서 보관하고 각각의 의료기관 이런 데서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다시 사람의 마음이 또 바뀌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포켓몬빵 구하러 갔는데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초코 케이크를 할지 롤 초코 케이크를 할지 딱 골랐다가 계산 다 하고 마음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 초코를 케이크로 바꿔주세요." 이랬거든요. 빵 하나 사는데도 사람 마음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사람 생명이잖아요. 내가 인공호흡 장치 하냐 안 하냐 이런 거기 때문에 어 몇 개월에 한 번씩 다시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어 제도적인 절차는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이 부분이죠. 광해 소극적 안락사 부분, 이 부분 존엄사라고도 하는데, 왜 이 기준을 말씀드리냐면 어 여러분 100분 토론에서 뭐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보면은 의사가 쓰는 용어가 말은 똑같은데 생각을 달리 하시거든요. 우리 이 기준 직접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에도 이렇게 두 개로 협의, 광의 이렇게 나뉘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상대방이 지금 의학에서 쓰는 그 뭐 용어가 그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안락사 토론하는데 의학자 그리고 철학자, 뭐 법학자, 뭐 대부분 시민단체 이렇게들 토론을 하는데 각자 쓰는 용어의 개념들을 다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분은 간접적 안락사라고 얘기하지만 아, 이거 다른 걸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내 개념하고 내 개념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백분 토론들 한번 보면은 아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거에 헷갈리지 않게끔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다른 학자들, 뭐 다른 직역의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헷갈리지 않고 아 그분이 딴소리를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간접적 안락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아 소극적 안락사라고 말씀하시지만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자연사 하시는 협의의 소극적 안락사 부분과 PBS 환자 같은 광의 소극적 안락사는 구분해서 이야기하셔야죠. 라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생명윤리 쟁점 중에서 이 안락사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토론들은 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이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 구분에 대한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 시간을 가졌고요. 네. 오늘 그래서 협의의 소극적 안락사가 이제 법적으로 허용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보증인 지위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보증인 지위에는 있지만은 보증인 의무가 탈락돼야 돼요. 그래서 보증인 지위라는 건 이제 부모가 이제 아이들 케어하고 할 때 이제 보증인 지위를 갖고 있어서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가 있어서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도와줘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죠. 네, 의사도 의사와 환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래서 보증인 지위에는 있지만은 보증인 의무가 탈락돼야 돼요.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도 이제 주장될 수 있는 게 환자가 태어나겠다, 환자 태어나겠다라고 한 그 이야기 벌써 법적인 뭐 이런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 의무가 없는 것이다라고 그 의사 측에서는 주장을 했죠.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1심 법원이나 1심 법원에서는요. 근데 2심에서 이제 의사단체에서 워낙에 이제 들고 일어나서 살인은 살인죄는 아니고 살인 방조죄로 이제 좀 떨어졌죠. 형량이 떨어져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뭐 4년 뭐 이랬던 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렇게 형량이 좀 깎이기는 했어요. 살인 방조죄로. 그래서 보증인 지위에는 있지만 보증인 의무가 없어야 되고 사회상규를 주장하기도 해요. 우리 법원이 위법성 조각 사유 환자 피해자들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법원 판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도저도 못하겠는 그런 상황이면 마지막 히든카드로 쓰는 게 형법 20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히든카드로 쓰거든요. 이거 그냥 근거로 삼으면 이의 제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피해자 손을 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우리 쉬고서는 김할머니 사건 판례를 볼까요? 봐요. 어,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법원의 그 전자자료 원본이에요. PPT 자료. 2009년도쯤에 이제 우리 법원도 전자 소송 시스템으로 간 그 초창기 단계여서 교육용 자료로 보는 건 괜찮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김할머니 사건 근데 실명들이 다 거론돼 있어서 실명과 할머니 사진 원본이 다 들어 있어서 여러분 또 기록이 남는 거여서 기록이 안 남는 대학에서는 제가 원본 보세요. 대신에 여러분들 외부로는 유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상황이 그때 어떤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은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사캠에도 공지사항에 강의 자료는 올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학생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할머니 그 법원 판결문 원본하고 그때 전자소송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할머니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료를 요청하는 학생에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가면 밥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내서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미래관 2층이라고 했나요? 네, 오늘 특식 나온대요, 여러분. 가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